경기 침체기를 굳이 두 국면으로 나누면 네. 전반부는 이제 후퇴기, 후반부는 완전 불황기. 그래서 성장률로는 각국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네. 결국에는 한 1, 2년 지나서 내년 초부터가 경기 침체였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규정할 것 같고 네.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정부가 굉장히 내년 전망을 낮춰서 전망했습니다만 이미 1.6%. 네. 네. 저는 1% 초반대에 굉장히 낮은 성장률, 가까스로 0%대를 면하는 정도의 낮은 성장률,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네. 매경 월가월부 TV의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가 2023년 경제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36년차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은 박사님께 사전에 질문 드려가지고 올해 증시를 좌우한 키워드 두 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금리하고 두 번째로 강달러 현상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금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이 올해 금융시장을 좌우한 가장 큰 키워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년의 금리 흐름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준금리, 각국 네. 중앙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인하하더라도 내년 말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 통째로는 올해 열심히 올린 기준금리가 계속 그 고공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금리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쫓아가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저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초에는 좀 주춤거리다가 경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네. 한 3, 4월부터는 많이 떨어져서 가령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한 3.8%인데 3.8%가 3%를 깨고 2%대 후반으로 진입하는 그런 장면이 내년 2분기 중에 한 4월 내지 5월 중에 이제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결국 금리는 장단기 금리 차가 매우 역전이 심한 그런 왜곡돼 있는 상황. 일드 커브가 굉장히 이런 평상시와는 다른 일일물이 사실 5% 내지 5.25%인데 10년물이 3% 아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한 맞습니다. 경기 침체에 이제 물가도 잡히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물가도 잡히면서 조금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언제까지 그러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조금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가 이미 이제 후퇴기에 접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좀 본격적인 불황기, 경기 침체기를 굳이 두 국면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이제 후퇴기, 후반부는 완전 불황기. 그래서 성장률로는 각국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에는 한 1, 2년 지나서 내년 초부터가 경기 침체였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것 같고요. 그렇게 규정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에서 잘못하면 마이너스 0.8 정도, 그 정도의 역성장.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정부가 굉장히 내년 전망을 낮춰서 전망했습니다만 이미 1.6%. 저는 1% 초반대에 굉장히 낮은 성장률, 가까스로 0%대를 면하는 정도의 낮은 성장률,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 조금 반등폭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어쨌든 모양이 되게 탄력적으로 회복될 것 같고 한국은 조금 미국보다는 더디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글로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나눠서 금리 흐름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주식시장은 지금 약간 희망 섞인 전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2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그 상저하고로 나이키형으로 이제 주가도 회복되는 약간 추세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2분기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올해 미국도 금리를 400bp 올렸는데 이 정도의 금리 인상에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누적적으로 네.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내년 2분기 정도에 가장 그 효과가 크게 네.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 같고 네네. 또 전 세계의 이제 경기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지금은 약간 미국은 그래도 버티고 유럽은 이미 좀 침체로 많이 다가섰고 그렇죠. 중국은 뭐 대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보이고 네. 있는데 내년도에는 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거의 이제 같이 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국가가 없는 거죠. 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년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좀 뭐 경제적으로는 스필 오버, 스필 백 효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쁜 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2분기하고 3분기가 조금 네. 어려운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정도의 저점을 찍고 나서는 조금 추세적인 반등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 측면에서요. 네. 또 주가도. 주가 측면에서 특히. 주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주가 측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보다는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줄면 네.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않다면 네. 높지만 않다는 가정하에서 전제하에서 주가는 돌아서는 속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주식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올 거야라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침체에 들어가면 네.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뭐 지금보다 한 10% 정도 좀 밸류에이션이 싸지고 네네. 좀 착한 주식들이 착한 밸류에이션의 주식들이 많이 나오면 경기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야.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통화정책도 네. 이제 금리 동결해서 네. 머지않아 인하도 가능할 거야. 뭐 가령 뭐 내년 한 3, 4월, 5월에 네. 연말 정도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이제 작용될 거고. 네네. 그리고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기저효과도 뒤로 갈수록 내년 하반기에서 또 2024년 상반기로 갈수록 네. 조금 밑에서 깔아준 기저효과로 경제지표도 한두 개씩 좋아지고 10개의 경제지표 중에 다 나쁘다가 2분기는 이제 다 나쁜 기간이고 네. 3분기는 뭐 한 2개 빼고 다 나쁜 기간이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2024년 뭐 초에는 경제지표 중에 많은 게 아직까지는 불황을 조금 표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월비 혹은 전분기 대비로는 살짝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과 경기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개선되는 센티먼트를 보인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어쨌든 경제 지표로서의 의미는 천지차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더 나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국면이 2분기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덜 나빠진다. 조금 나빠지지 않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 투자자들이 좀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완만하나마 또 우여곡절을 동반하지만 출렁거리면서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의 반등장처럼 급격하게 V자 커브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좀 출렁거리나마 추세적인 반등장은 맞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2분기에 좀 어쨌든 저점이 온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그때 코스피 지수랑 S&P 500 지수 기준으로 숫자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뭐 밸류에이션과 또 어닝이 어느 정도 이제 꺾일 거냐, 후퇴할 거냐 이제 이 둘 가지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또 그 공정 가치라는 것과 또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일단은 페어 밸류, 공정 가치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000선 정도가 그 내년도 경기 침체를 가정했을 때 코스피의 순이익이 한 20% 남짓 후퇴했을 때 올해보다 그러니까 뭐 올해 195조에서 한 140조 정도로 후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0선 정도는 공정가치다. 그러니까 지난번 9월 말에 찍었던 2,130 정도는 어느 정도 크게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지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하향 이탈해서 2,000을 깰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S&P 500도 조금 이익이 S&P 500 EPS 주당 순이익이 현재 $230에서 $200 언저리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PER을 한 16배, 17배 정도의 사이에서 적용을 하면 S&P 500이 현재 주가에서 한 10% 정도 하향 조정, 한 3,600 정도가 이제 좀 페어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가격. 하지만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이제 좀 패닉셀링도 나올 수 있고 투심이 망가지면서 좀 뭐 이렇게 한꺼번에 좁은 비상구로 탈출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비규환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주가가 저점 찍을 때 나타나는 이제 고약한 항복 상황, 포기 상황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뭐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 하지만 지금 공포감으로 내년도 경기 침체를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 정도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하실 수 있지만 뭐 최악의 상태라도 이 경기 침체기에 한 10% 정도만 빠지면 괜찮아라는 쪽으로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박사님 2023년 금융시장을 좀 좌우할 만한 키워드, 화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도에는 경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네. 올해는 뭐 금융 컨디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가, 그리고 물가와 성장을 매개하는 통화 정책, 뭐 환율 시장도 사실은 금융 현상 중에 하나고 또 통화 정책으로 더 유발된 파생적인 어쨌든 그림자고 내년에는 이제 이런 금융적 요인보다는 경기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언제 돌아서는데 언제 얼만큼 돌아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좀 경기와 거의 이제 추세적으로 같이 가는 기업 이익 어닝 사이클. 기업 이익이 내년도에 조금 주춤할 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악화될지 그러니까 너무 우려의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기업들을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경기 순환 업종들이 이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세계 교육이 좀 위축되는 초입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전 세계 경기가 내년도에 더 위축되겠지만 상장 기업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또 따로 떼어서 또 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감 경기와 상장되어 있는 우량 기업들의 어쨌든 어닝 파워, 이익을 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큰데요. 우리나라도 크고 미국도 크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죽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이미 좀 축소 경영,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몸집을 가볍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효불급한 투자 외에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기업들은 뭐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우리가 굉장히 나쁘게 봤지만 내년도에 실제로 들어가면 이미 선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대응을 해서 그렇게 너무 겁먹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가 저점은 좀 빨리 올 거고요. 그리고 상승 탄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승전 경기, 또 경기와 같이 가는 기업이 이 펀더멘탈 이미 밸류에이션은 싸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싸진다면 뭐 땡큐고요. 문제는 어닝만 더 이상 아래쪽 방향이 아니라 플랫하거나 아니면 살짝이라도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 조금 기업들이 어닝을 통해서
발표되는 이익을 통해서 이런 것들만 조금 제시해주면 네. 시장은 매우 탄력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경기와 이익이 네, 내년 네. 금융시장에 제일 중요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